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영화 소식 그리고 연예계 여러 가지 핫한 소식 전해드리는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스타 주민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31일 수요일이고요. 저희는 연예가 소식 가득 준비해놨습니다. 연예 라이브 출발하죠. 네, 연예 라이브에서는요. 드라마 회당 출연료 3억 원 설에 휩싸인 박은빈 씨 소식과 또 이병헌 씨의 미국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빨라요. 네. 1월 마지막 날이죠.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이슈는 70대 노인 살린 눈썰미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좁은 공간에 갇혀있던 70대 주민이 기지를 발휘해서 2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70대 A씨, 아파트의 대피 공간에 갇혀 있었다는 건데 이건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던 70대 주민이었는데요. 대피 공간에 갇힌 건 한 달 전 무렵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 됐는데요. 집안의 환기를 위해서 대피 공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방화문이 고장나면서 문이 그냥 잠겨버렸다고 합니다. 속옷 차림으로 집안에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들어갔는데 그럼 휴대전화가 있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20시간 동안 이 겨울 추위에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온이 뭐 영하였다고 들었는데. 네, 영하 한 2도가량 됐다고 해요. 아니 패딩을 입고 있어도 추운 날씨인데 속옷 차림으로 사실 그 추위를 견딘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런 기지를 발휘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죠. 혹시 아파트에 방화 공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있다는 건 아는데 저는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아, 그렇죠. 요즘 아파트들은 방화 네. 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위치가요, 안방과 그러니까 접한 곳에 있기도 하고요. 네. 부엌 쪽에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거든요. 한 2평 남짓 정도 되는 공간인데요. 그걸 다용도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단독으로 환기 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한 1시간 정도 불이 나도 버틸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주민이 70대 주민이 이제 그 공간에 갇혀 있는데 다행히 거기에 이것저것이 좀 있기는 있었나 봐요. 검은색 상자하고 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쓰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이용해서 검은색 상자에 SOS란 글자를 새겼다 그래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또 끈이 있길래 그 상자를 풀어가지고 그 끈을 매달아서 그 창밖으로 그 상자를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행히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그 SOS 신호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구조 메시지만으로 구조 요청한 세대가 어디인지 식별이 좀 잘 안 됐다고 그러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고층이잖아요. 네. 보통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25층 넘기도 하는데요. 그 아파트에 작은 상자 같은 거 조그마한 거 하나를 내걸었으니까 사진을 찍어도 이게 정확하게 몇 호인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경찰이 그 아파트는 알고 있었으니까 아파트 15층부터 세대마다 초인종을 눌러가면서 일일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28층 한 세대에서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아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했고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가긴 했는데 또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방화 공간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 수색을 하던 중에 주방 안쪽에서 작은 소리로 여기요, 여기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가서 네. 경찰이 괜찮으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70대 주민이 하는 말 추워서 얼어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칫 위험한 상황까지 번질 수 있었는데 70대 노인의 기지와 또 창문 밖에 그 SOS 신호를 알아차린 그 주민의 정말 이런 뭐랄까요? 이거 운명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큰일 날 수 있었는데 맞아요. 딱 거기서 하루 발견했다는 이틀 거. 정도 더 만약에 있었다고 네. 하면 저체온증으로 그럼요. 큰일 날 뻔했거든요. 아니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문이 갑자기 잠긴 채로 안에서도 안 열리고 밖에서도 안 큰일 열리고 나요. 네. 이럴 때 있어요. 네. 근데 혼자 있을 때 휴대폰도 없고 이러면은 그거 난감하거든요. 네. 요즘 아파트에 불 나는 곳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방화 공간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셨으면 그래요. 좋겠고요. 방화 공간에 너무 막 이것저것 쌓아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방화 공간에서 버틸 수 있을 만한 물품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두 번째 이슈는 낚시 마케팅입니다. 이 낚시라고 해서 물고기 잡는 낚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국내 저가 항공사들이 이렇게 낚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특가 항공권을 내세워서 승객들을 몰이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항공권을 사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특가 항공권이면 얼마나 싼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는 곳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한 항공사 특가 항공권 운임을 보니까요. 서울 시내 택시 요금보다 싸요. 지하철 요금보다 싼 경우도 있던데요. 제주항공권이 1,900원. 물론 편도인데요. 일본이 900원. 와. 대만이 1,600원. 동남아가 13,800원이었습니다. 올해 가장 먼저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기 시작한 제주항공은 전년 대비 매출이 이렇게 해서 한 3배가량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국제선 특가 판매가 시작된 날에는 무려 310만 명이 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 할인율이면 이거 항공권 구입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쟁률이 상당할 텐데.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900원에 갔으면 참 좋겠는데 900원에 일본을 과연 갈 수 있을까요? 가기 쉽지 않죠. 그렇게 하면 항공사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일이나 한여름 또 겨울 비수기 항공권이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시간대도 뭐 새벽 한밤중 뭐 이런 식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대 항공권이라고 합니다. 또 수량이 많느냐? 수량만 많다고 하면 뭐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편당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 300석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하면 거기에서 특가 항공권 좌석을 갖고 있는 승객은 15명 남짓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소비자 불만이 쏟아질 수 있잖아요. 네. 이 항공사들이 또 그것도 어떻게 안전장치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일단 가서 항공권 500원에 사려고 하고 900원에 사려고 했는데 못 샀어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네. 그 승객들을 달래기 위해서 예약에 실패한 고객들, 승객들한테는 할인 쿠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특가 항공권 수량이 지금 들어보니까 거의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저가 항공사들은 왜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일단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승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빈 비행기 그냥 막 띄울 수도 없는 거니까요. 승객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객이 항공 노선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난 다음에 고객들이 어느 정도 이 수요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고객들이 가서 동남아를 막 열심히 눌러요. 올해 동남아 항공편을 좀 늘리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승객 입장에서 물론 뭐 할인권을 일부 받는 거는 뭐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평상시에도 할인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싼 것만 가지고 이렇게 미끼로 낚으려고만 하는 건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특가 항공권이 딱 뜨면 거기에 들어가요, 일단. 네. 근데 특가 항공권은 못 사더라도 다른 걸 좀 싸게 이렇게 해놓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럼 글로 또 손이 그러니까 가죠. 그걸 사는 거예요. 네. 그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보니까. 제일 싼 거, 네, 덜 싼 거, 네. 조금 그렇죠. 더 싼 거. 네. 다른 데 비교해서 다른 데보다 조금 싸게 나오니까 그걸 사게 되는 거지. 이거 머리들 좋아요. 마케팅이죠, 뭐. 네. 네, 세 번째 이슈잖아요, 진짜. 네, 세 번째 이슈는 반값 임대주택입니다. 어제 서울시가 고령자를 위한 새 임대주택 공급 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주변 시세보다 최대 85% 저렴한 임대료는 물론이고요. 고령자 맞춤 주거 환경까지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르신 안심주택,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청년 안심주택은 들어보셨죠? 네. 역세권에. 네. 그렇죠.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청년들은 두 다리 튼튼하잖아요. 역세권만 충족만 갖추고 있어도 얼마든지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령층한테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역세권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의료시설하고 가까워야 되는 거죠. 병원하고 굉장히 가까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그리고 보건기관과 2, 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더불어 이제 집안 환경도요. 화장실 변기, 욕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일종의 노인 친화형 환경도 조성한다고 합니다.
맞춤 주거 환경이 제공된다는 건데 그럼 임대료는 얼마나 돼요? 이것도 관심이 될 수밖에 네. 없죠. 주변 시세의 한 30에서 50% 정도 수준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고요. 또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공용공간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관리비가 또 비싸면 안 되니까요. 관리비를 또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도시근로자의 소득 기준 70% 이하를 기준으로 단계별 소득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이나 1인 또는 부부 가구 위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주거 비율은 전체 세대의 한 50% 이상을 의무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르신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다 어르신만 사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50% 정도만 어르신이 살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7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렴한 임대료에 또 편리한 주거 환경까지 어르신 임대주택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쾌적한 게 참 중요한데 아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 사기주의보입니다. 이게 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기주의보 하면 뭔 사기주의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 또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매월 평균 340억 원이나 된다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전년에 비해서는 한 28%가량 감소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속 감소를 하면 참 좋겠는데 지난해 11월 들어서 483억, 12월에 561억 이렇게 또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정말 나날이 진화돼 가고 있는 맞습니다. 듯한데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은 어떤 거예요? 최근 저도 경험이 있는데 SNS를 통해서 어떤 분이 제 부고장을 받으시면 절대 접속하지 마십시오. URL 누르지 마십시오. 이걸 공지를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택배나 부고장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등을 미끼로 해서 이렇게 URL 주소를 주소를 같이 한꺼번에 보낸 뒤에 사람들이 그걸 누르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깔리는 이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자나 연락처, 사진 이런 게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범인들에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모든 전화를 가로채고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서 피해자를 속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거 URL 누르고 난 다음에 개인정보 빠져나가면 이거 신고하려고 전화하면 이 사람들한테 전화가 가는 거예요. 경찰한테 신고해도 금감원에 신고해도 이 사람들한테 전화가 가거든요. 네. 그럼 그때부터 속이는 게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네, 아마 설 명절 앞두고요. 뭐 택배가 지금 발송됐으니까 그렇죠. 클릭해 보세요. 아니면 뭐 예. 잘못 갔습니다. 이런 게 분명 많이 올 거라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뭐 가족들, 친구들 번호를 다 이렇게 맞아요. 보이스피싱 그게 범죄가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나만 피해를 보면 괜찮은데요. 그 URL을 누르면 내 연락처가 빠져나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가 동시에 다 빠져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또 문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르면 마치 이렇게 피라미드 형체처럼 확 방사형으로 확 모든 사람한테 문자가 뿌려지고 그렇게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 누군가는 또 그걸 누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전화를 걸면 거기에 또 낚이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URL 부고장이 오거나 이렇게 할 때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특히 짧게 오는 문자나 이런 것들은 절대 누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투자 주식 리딩방 사기 이것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면서요? 예, 투자 리딩방 사기는 그동안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러면서 SNS 광고하고 전화, 문자 이런 것들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모집한 뒤에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서 피해자가 투자를 하도록 현혹하는 시스템인데요. 근데 피해자가 공개 채팅방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럼 그 방 안에 투자자가 보통은 막 수백 명이 있으니까 와, 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범인 한두 사람이 대포 계정과 다중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해요. 내가 들어간 투자방에 몇백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범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코스피 지수 같은 실시간 데이터하고 연동해 보여주는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활용해서
피해자 종목만 조작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깜짝같이 속게 되거든요. 네.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가 가장 좋을까요? 누차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일단 나는 속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걸 일단 버리셔야 된다. 첫 번째로 그거 버리고요. 둘째, URL이나 문자를 통해서 접속해서 어딘가 들어가게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면 절대로 열어보거나 누르시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만약에 피해가 생기거나 우려가 된다, 또 신고를 해야겠다 싶으시면 다른 전화기, 내 전화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전화기를 빌려서 112로 신고를 하면 통합신고센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치와 함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말미에는 꼭 이제 피해자가 피해받지 않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네. 그 피해당하면 바보 취급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아니죠. 그 사기를 치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사기를 치면 배가 망신을 시켜버리고 네. 아주 그냥 인생 낙오자를 만들어버려야죠.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다시는 안 할 텐데 요즘에는 한 번 사고 치고 잠깐 갔다가 와서 또 하고 네. 이렇게 되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듣게 될 말이 야, 시간 빠르다. 1월의 마지막 날이야. 진짜 광속 같아요. 네, 아니 저희가 오프닝에서 2번이나 말했잖아요. 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 정말 광속같이 빠른 시간 속에서 저희는 그래도 소소한 즐거움을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연애 소식, 영화 소식 알아보는 박스오피스 순서입니다. 수요일을 든든하게 책임져 주시는 세 분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황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가장 먼저 5위입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고요. 4위는 위시, 3위는 서울의 봄, 2위는 외계인 2부, 대망의 1위는 시민 덕희입니다.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말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건데 분위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극장가도 그래. 전에 네. 같으면 영화가 뭐가 개봉되고 뭐하고 들썩들썩 흥청 뭐 이랬는데 네.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조용한 것 같죠? 사실 매년 이 설 그리고 추석 때는 극장가에서도 대목으로 불립니다. 연휴 내내 뭐 할까 하다가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영화 보기 때문이기 때문인데요. 극장가에 올해 극장가에 특히 땡땡 땡땡땡이 없는데요.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블록버스터입니다. 일단 이 관객의 발길을 끄는 이 블록버스터가 보통은 설을 맞이해서 추석을 맞이해서 한두 편 정도는 꼭 개봉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대 미만의 이 그리고 이 좀 저예산 영화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명절 연휴가 극장기 성수기로 딱 불리던 시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두고 블록버스터 영화가 없다고 해서 아쉬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영 씨가 준비한 볼만한 영화들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영화를 볼 때요, 정말 뻔히 알고 있지만 그 웃음과 재미에 나도 모르게 또 당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들은요, 정말 어느 영화보다도 이 관객들의 아주 웃음과 재미로 관객들의 혼을 쏙 빼놓는 정말 눈 뜨고 코 베일 만한 영화 3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눈 뜨고 코 베일 만한 영화 첫 번째 영화는요, 시민 덕희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게 살았던 시민 덕희가 보이스피싱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을 잡으러 친구들과 함께 근원지인 중국으로 떠나는데요. 그 근원지 중국에서 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임자를 잡으려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네. 시민 덕희.
전에도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이번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영화는 많지만요. 이 보통의 평범한 여성 시민이 보이스피싱 총책임자를 잡는데 일조한 이게 실화입니다. 이 실화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영화의 전개가 어떻게 흐를지 그리고 엔딩이 어떻게 끝날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 운영하던 세탁소 화재로 인해서 공경에 빠진 실제 주인공에게요. 이 대출 상품을 제안하는 전화가 딱 걸려왔다고 해요. 때마침 대출이 필요해서 8번에 거쳐서 수수료를 입금을 하게 되고 이 마지막 송금이 딱 완료되고 나서야 이거 보이스피싱이었네. 내 돈 어떡해? 라는 걸 알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저희가 앞서 모닝 브리핑에서도 보이스피싱 얘기했지만 여기까지는 진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맞아. 그렇죠.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아니 그게 다 가슴 아프지만 그것만으로 영화하기엔 좀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막 세탁소 하다가 지금 불 나고 지금 내 애도 지금 세탁소 공장에 지금 막 재워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 여기서 수수료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아 당신이 지금 신용불량자라 요거 수수료 좀 내주면 돈 좀 더 꺼줄 수 있는데 이러니까 막 8번이나 돈을 얻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잘 공간도 없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요. 이래서 여기서부터 영화가 되는 건데 전화를 건 사람은 극중에서 배우 공명 씨입니다. 극한 직업에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덕희한테 이 사기를 친 보이스 피싱 범인데 내가 제보를 할 테니까 제발 이 조직에서 여기가 지금 중국 칭다오에 있거든요. 여기서 나를 구해달라. 이런 SOS 요청을 덕희한테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덕희 씨는 정말 칭다오까지 가서 이 총책이 또 어마무시합니다. 이무생로랑 아시죠? 네. 우리 이무생로랑이 총책이에요. 연기 너무 잘하죠. 이 생로랑을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내 뺏긴 돈도 되찾을 수 있을지 영화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맹을 맺는 이 설정이에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것이 아까 이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영화화했다고 그래서 이게 이랬습니까? 이게 정말 영화보다 영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2016년도 이 경기도 화성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중년 여성에게 일어난 실화입니다. 검찰 관계자 그리고 나 은행원이야 라고 사칭한 이 일당에게 속아서요. 무려 3,200만 원을 이 실제 주인공이 입금을 했다고 해요. 이 망연자실했던 중년 여성, 경찰에 아주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 이때 경찰의 반응이 좀 미온적이었다. 뜨뜻미지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길래 이 실제 주인공이 내가 잡으면 어떡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이 사기 일당 중 한 명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 사기범을 설득을 해서 이 조직 총책의 인적 사항이라던가 니네 어딨어? 이 은신처 정보라던가 아니면 니네 그럼 사무실은 그래서 어디야? 라고 이 사무실 주소까지 다 받아내서 핵심 단서들을 모아서 경찰에게 제보를 했고요. 무려 닷새 만에 이 실화에서는 닷새 만에 이 모든 조직원을 잡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미란 씨를 만나고 왔어요. 라미란 씨를 만나고 왔는데 제가 이 실제 주인공 만나보셨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시사회 날 처음 이렇게 딱 보게 됐는데 굉장히 이분이 멀리서 봤는데도 저분이다. 저분이 이 신고해서 잡은 그분이다라는 그 기운과 눈빛에서 딱 느껴졌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부진 여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영화 기대하셔도 아니 좋을 것 경찰 같습니다. 특채해야 되는데 이런. 그렇죠. 이렇게 수사에 맞아요. 결정적인 도움을 줬으면 야. 뭔가 대가를 받았어야 될 텐데 대가가 있었나요? 받았어야죠. 사실 영화 속에서도 경찰이 그렇게 다른 일로 바쁘다고 도와주질 않아요. 그 역할을 박병훈 배우가 정말 인생 캐릭터 만나서 인생 연기로 얼마나 우리 분통을 터지게 하는지 모르는데 현실에서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범인을 잡았는데 받지 못한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3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3,200만 원 빼앗겼었죠. 빼앗긴 돈 못 받았고요. 두 번째, 그럼 뭔가 이렇게 그럼 범인 잡았으면 포상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싶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은행 같은 데 관공서 같은 데 가면 보이스 피싱범 잡으면 포상금 1억 원 드립니다. 이 포스터 붙어 있거든요. 아니
그럼 내가 이거라도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해야 되겠다, 요청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더니 사실 이게 영화 속에도 그 대사로 살짝 나오는데 실제로 받은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래요? 경찰에서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좀 바빠서 깜빡 잊었다면서 사례금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덕희 씨 화나죠? 이 마지못해 제안하는 100만 원 거절했고요. 자 받지 못한 세 번째 여기서 제일 화나는데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못 받았다. 아니 지금 우리 이번 영화 계기로 우리 경찰에서 우리 시민분한테 우리 다 국민 대표라 생각하시고 꼭 제대로 감사 인사라도 해주십시오.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러고 어느 정도 지났는데 내가 잡은 개가 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니고 있어. 너무 화나. 그건 안 되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나죠. 여러 가지로. 네, 너무너무 화나.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상황 얘기를 들으면서도 막 이러는데 이 영화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까 1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민 덕희 관객 반응 아주 좋습니다. 일단 범죄자가 제보자로 변한다라는 이 아주 특이한 설정도 재밌는데 영화 만듦새도 굉장히 탄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단 말이야? 라는 궁금증을 자극해서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 댓글이 저는 그거였어요. 새 부모님 보여드리며 실패 없는 영화다라는 거죠.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딱 알려주는 영화로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오락적인 요소까지 갖췄습니다. 이 극장과 비수기 한파를 뚫으면서 손익분기점을 가뿐히 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예측을 해보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라미란 씨 나오는 영화는 꼭 보거든요. 맞아요. 그 예전에 거짓말 못하는 후보 정직한 후보.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시민 보는 덕희도 배우. 이번에 다 믿고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세요. 네, 눈 뜨고 코벨 만한 영화 그 두 번째 영화는요. 아주 천문학적인 액수의 사기 사건을 이 사기꾼과 그리고 지능범죄수사대의 치열한 두뇌 싸움을 그린 영화 마스터입니다. 네, 첫 번째 거는 보이스피싱이었고 두 번째 마스터. 이거는 어떤 소재입니까? 큰 사기인가 봐. 큰 사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간단히 말하면 다단계 사기인데 이것도 싫어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 임대 사업하면 수익 보장 40% 해줄게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신규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요. 그 신규 투자자한테 받은 돈을 먼저 투자했던 기존 투자자한테 배당금으로 줘요. 이거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죠. 이 폰지 사기 수법의 다단계 사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려 7만 명에게 무려 5조 715억 원, 5조입니다, 조. 이런 사기를 쳤던 정말 이거 우리가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다 했던 그 조희팔의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그 역할을 이병헌 씨가 한 거죠. 네. 그 영화 마스터입니다. 사실 마스터라는 이 이름을 붙여주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사기꾼. 이 희대의 사기꾼. 자꾸 희대 이런 말 붙는 것도 사실 별로거든요. 극중 금융 사기꾼 조이팔이 연기한 이병헌 씨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서 현실 롤모델을 많이 이제 찾아봤는데 그 롤모델이 너무 많아서 참담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병헌 씨가 인터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어떤 인물을 내가 연기를 해서 관객에게 내보이려면 그 인물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연기를 하고 관객을 설득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 철학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 역할 같은 경우는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기꾼의 마음을 100% 완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뉴스만 봐도 사기꾼들이 너무 많잖아요. 참고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라는 게 좀 참담하긴 했다라는 이 마음을 전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정 인물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에 대한 습관이라던가 표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아주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람이라면 이제 사기꾼 역이니까 네. 사기꾼들을 참고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도처의 사기꾼이더라. 그렇죠. 아이고 참 이걸 어쩝니까 이거. 도처의 사기꾼입니다.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영화요. 네, 눈 뜨고 코벨 만한 영화 세 번째 영화는요. 완전 범죄 매직쇼로 아주 세계를 뒤집어 놓은 마술단의 그런 복귀를 다룬 영화 Now You See Me 2입니다. 영화 Now You See Me 2 마술이라는 소재의 그 속임수 영화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배우들이 마술을 배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속담은 눈 감으면 코 베간다인데 우리 오늘 주제는 눈 뜨고 있었는데도 코 베인 거잖아요. 이 영화는 뭐 돈을 훔쳐도 그냥 훔치는 게 아니라 마술쇼를 통해서 마술 사기를 통해서 훔친다. 이걸로 사실 적은 제작비로 나유심이 1편이 완전 세계적 흥행을 하면서 2편까지 나오게 된 그런 경우였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2편에서 너희 얼마나 마술 잘하나 보자 이런 전 세계 이 관객들의 눈초리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작진은 배우들을 우리 이 이름 되면 다 압니다. 데이비드 커퍼필드. 이 사람한테 매직 캠프를 하게 하고 여기에 수주간 배우들을 다 보내서 캐릭터마다 필요한 마술을 익히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 거의 마술사처럼 그렇게 마술을 펼쳐서 정말 눈 뜨고 똑바로 보고 있는데도 어안이 벙벙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면 영화 속에서 보여준 마술 중에서 진짜 마술은 어떤 장면이었어요? 사실 꽤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칩을 숨기기 위해서 이 카드를 이용하는 아주 현란한 마술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술에서 대부분 배우들이요, 이 실제로 이 직접 손으로 마술을 보여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카드가 옷에 들어가는 부분을 카메라로 촬영한 그 부분 빼고는 거의 다 실제로 했다고 하고요. 사실 이 영화 시즌 1도 재밌고 이번 2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이 옷에서 막 비둘기들이 뭐뭐뭐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저건 어떻게 촬영한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부분 실제로 연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실제로 마술을 했다 하더라도 CG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예 없진 않았겠죠? 있었는데 세상에 겨우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언제냐? 마술을 하다가요. 어떤 마술을 하냐면 우리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거의 만리장성 없애주고 이러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비가 멈추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CG를 사용했다. 그러나 나머지는 거의 100% 리얼 쇼에 가깝게 배우들이 직접 마술을 했다고 하니까 와, 영화 속에서 야, 사기를 쳐도 이렇게 치나? 놀라워 이러시면서 이 마술 그 속임수의 어떤 현란한 속임수에 한번 훅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저걸 영상으로 구현해낸 거니까 저 영상이 또 볼만 하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화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은영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출연료 회당 3억 원의 시대에 열리나입니다. 배우 박은빈 씨가 차기작 다음 드라마에서 출연료를 3억 원을 받겠다라고 보도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출연료가 회당 3억 원을 돌파하느냐, 이 관계자들의 아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출연료 회당 3억. 그러니까 드라마 한 편 끝나면 강남에 집 산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온 네. 건데. 그럼 박은빈 씨 출연료가 얼마인데요? 일단 박은빈 씨 출연료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시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2022년 방영된 드라마 이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이 신입 변호사 이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우영우 역할을 맡아서 정말 많은 인기를 누렸거든요. 이 드라마 이전에는 회당 출연료가 1억 원 이하였는데 최근 출연한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에서는 회당 1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1억 6천만 원에서 이 3억 원은 거의 2배로 출연료가 올랐다는 건데 이 같은 보도가 나온 배경은 뭘까요? 일단 박은빈 씨가 이 3억 원 얘기가 나온 건 OTT 드라마 하이퍼 나이프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박은빈 씨가 출연료 회당 3억 원 주세요 이렇게 제안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어요. 배경 글쎄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 사실 조금 내가 출연료 높이는데 배우 측에서 더 받겠다고 이거를 언론에 흘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3억 원 달라고 그랬어요. 이러지도 않고. 그렇다고 상대 제작사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박음 씨는 여기저기서 다 모셔가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면 뭐 또 모셔가고 싶은 다른 경쟁자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누구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보도로 인해서 지금 박은빈도 이런 좀 눈초리가 생긴 건 사실이에요. 박은빈 씨 회당 출연료가 3억. 이 3억 원으로 제시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박은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성한 변호사 이 우영우를 통해서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요. 이 국내 여배우 통틀어서 해외 팬미팅을 현재 이 시점에 전성 매진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배우다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요. 연기력, 스타성, 인성 그리고 흥행력까지 갖춘 차세대 대표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만 해도 박은빈이 선택했대라고 하면 이거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출연료를 이 정도까지 불렀대라는 소문을 만든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마 회당 출연료 3억 원. 이에 대해서 박은빈 씨 측의 입장은 어떤지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사실 받아도 조금 몰래 받고 싶은 상황인데 박은빈 씨 소속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드라마 출연을 놓고 이제 계약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3억 원을 제안받았다? 이런 건 사실 무근이다 하면 매우 당황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러면 또 그 출연한다는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박은빈 씨랑 좋게 이 출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두 번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 건 사실이지만 애초에 이 개런티 액수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는데 이런 보도가 나왔다. 이 역시 사실무근이다. 양쪽 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3억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드라마 주연 출연료가 2자리 억. 그러니까 10억대다 이런 얘기까지 들렸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2000년대 들어오고 나서부터 배우들의 출연료가 1억 원 시대다라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는데 이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OTT에서 제가 최근에 취재한 바로도 한 5억 원을 뭐 이야기한 배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뭐 2자리대 가는 배우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예전에 왜 우리가 드라마라고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월화 드라마, 그다음에 수목 드라마, 그다음에 금토 드라마, 그리고 또 우리가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보는 주말 드라마, 그리고 아침에는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학교 보내기 전에 보는 아침 드라마, 이렇게 볼 수 있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단막극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은 사실 드라마 제작사 이 제작하는 현장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상파 방송 3사 있죠. 종편 있죠. 케이블 있죠. 이 굉장히 많은 이 방송사 중에서도 월화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곳이 단 2곳뿐입니다. 그만큼 드라마를 이 송출하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요.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배우들의 출연료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제작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OTT에서는 굉장히 드라마를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 방송국 그리고 특히나 드라마 제작사를 만나보면 우리 이제 남는 게 없어요. 드라마 제작하면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 출연료라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게 회당. 그렇죠. 전체 출연료가 아니라 네. 한 회당 출연료가 지금 뭐 3억이다, 5억이다, 10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드라마 업계 분위기가 뭐 전반적으로 이렇다 보니 회당 출연료 3억 원설 이게 그렇게 뭐 무리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무리인 것 같진 않지만 우리가 워낙 이미지가 좋던 박은빈 씨다 보니까 조금 연예인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데 너도 고액 출연료를 탐한단 말이야. 이미지가 실추된 게 사실이에요.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어디서 지금 흘러나온 내용인지 모르는데 이 어떤 이미지 실추가 박은빈 씨한테 오롯이 가야 된다는 거. 그런 입장에서 박은빈 씨 좀 억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천문학적 숫자의 출연료지만 또 그만한 어떤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면 그의 일부분이 배우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또 시각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게 드라마나 영화 스토리가 탄탄하고 이러면 네. 연기 내공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나오시면 참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더 현실 같고. 네. 네. 자, 두 번째 연예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연애 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요. 난소 나이 48세입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하실 텐데요. 바로 난소 나이가 48세라고 진단을 받은 개그우먼 김혜선 씨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난자를 또 동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또한 또 이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이혼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연예계 대표 사랑꾼 부부거든요. 요즘 보기만 해도 정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김혜선 씨 부부인데 남편과 그 이세에 대한 어떤 정도 갈등이 좀 있나 봅니다. 이게 진짜 이게 민감하고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 혜선 씨는 2세를 원해요. 아이를 너무 원해요. 근데 이 독일인 남편은 2세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거 큰 갈등인데 사실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성격이 부모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좀 아이를 낳으면 이 육아 경제적 부담이 될 것 같다. 이런 속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결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 어땠나요? 이 결혼 전에 딩크족이라고 하죠. 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합의하고 결혼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김혜선 씨도 그런 경우였다고 해요. 처음엔 나 굳이 아이 안 가져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김혜선 씨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 없이 아주 좀 외롭게 자랐는데 결혼을 통해서 생긴 이 가족인 남편만 있으면 나 충분히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 닮은 아기가 한 명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이 바뀐 김혜선 씨를 보고 이 사랑꾼인 독일인 남편 나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난자를 동결하는데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되나 봐요? 이게 법상 그렇다고요. 우리 혜선 씨가 너무 엄마가 되고 싶으니까 산부인과를 갔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검사를 했는데 난소 나이 48세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더 급해졌을 겁니다. 사실 이제 의사가 얘기하기를 아예 임신이 불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다. 근데 좀 서둘러야 돼. 는 나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난소 동결을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만 35세 이전에 하면 제일 좋고 늦어도 만 40세 전에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혜선 씨 마음은 급해졌는데 여기서 이 현행법상 배우자 동의가 필수기 때문에 혼자 가서 나 하고 올래 이게 안 되는 거죠. 물론 미혼인 여성은 혼자의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여기 동의를 안 해주니까 김혜선 씨 답답하겠네요. 좀 서운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그냥 반대가 아니라 정말 완강하게 거절을 했다고 해요. 나는 절대 반대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 남편의 거센 반대에 김혜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실제로 그러지는 않을 거다. 아닌데 이 난자를 얼리려고 이혼하는 것까지 내가 생각을 해봤다라고 털어놨어요. 이 대목에서 김혜선 씨가 이 이세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좀 뚜렷해졌구나라는 부분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이혼까지 생각해봤다 이런 말을 했지만 뭐 은영 씨 워낙 친분이지만 알잖아요. 너무 사랑합니다. 그럼요. 네, 모처럼 못 살아요. 그러니까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세요. 네, 연애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요. 간 큰 좀도둑입니다. 요즘 정말 스타들의 주거지 피해 문제 아주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병헌 씨의 미국에 있는 집에 도둑이 들어서 LA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들어가 봤더니 이병헌 집인지 아니면 이병헌 씨 집인지 알고 들어간 건지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제 미국 연예 매체 TMZ가 보도를 했어요. 보도를 했는데 이 좀도둑이요, 이 미닫이로 된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 미국 LA,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이병헌 씨 집을 그렇게 들어갔는데 현지 경찰에 따르면은 이 이병헌 씨 집만 간 건 아니고 이 절도범들이 이 LA 지역의 부유한 집들을 털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럼 모르고 들어갔구나. 네, 이 이병헌 집이다
여기 스키즈 게임에 나오는 그 배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배우 집이야? 요거는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LA 집은 어떤 집이에요?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이병헌 씨 하면은 아시아 이 최초로 할리우드 거리에 손도장 찍고 그리고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미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그런 배우로 손꼽히는데요. 2019년도 LA에요. 세컨드 하우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주택의 매입 당시 가격이 약 200만 달러, 하나로 약 24억 원 정도 되는 집인데요. 다만 이 집에 대해서는 한 5, 6인 가족이 뭐 거주할 수 있는 규모다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요,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보험비가 들어가요.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 일단 집값 1,000달러당 4달러를 이 보험료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200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병헌 씨는 1년에 이 보험료로 하나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 집을 갖고 있는 이유로 계속해서 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미국에 집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집이 없어진 물건은 없어요? 일단 이 도둑들이 굉장히 집을 샅샅이 뒤졌다고요. 집이 그냥 발칵 뒤집어져 있었나 봐요. 이걸 이제 소속사 직원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병헌 씨 부재 중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히 뭐 아주 뭐 구석에 뭐 숨겨둔 것까지는 뭐가 없었던지는 모르지만 소속사에 따르면 대략 뭐 크게 도둑 맞은 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병헌 씨 지금 한국에서 오징어 게임 2 촬영 중이어서 미국에 없죠. 그래서 이제 피해가 확실하게 파악된 건 아니지만 별다른 피해가 없다 이게 공식 입장인데 이병헌 씨 집은 없지만 아까 얘기했죠. 부유한 집 털고 다닌다고. 여기 뭐 그 미국의 저기 드라마 시즌 때 드라마 같은 영화에 많이 나오는 영화에도 나오고요. 그 리나 웨이스라는 또 뭐 레나 스웨드라고 하고 이름이 좀 발음에 따라 그런데 그 리나 웨이스 그 집에서 거기는 보석을 강탈당했는데 심지어 20만 달러, 2억 원 이상어치의 보석을 당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그 범인이랑 이병헌 씨 집 들어온 범인이랑 같은 범인이다. 요렇게 파악하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병헌 씨 집은 뭐 별다른 피해가 없어서 이건 다행이긴 한데 이병헌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네, 23년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요. 결혼 10년 만에 이민정 씨와 결혼 10년 만에 둘째 딸을 딱 품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이병헌 씨 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요즘 형 딸바보 됐다고 이런 얘기를 전해주시거든요. 이병헌 씨 한 측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딸아이 보는 재미에 이병헌 씨가 푹 빠졌다. 모든 공식 스케줄을 최소화했다라고 하면서요. 가족이 모두 바랬던 경사이기 때문에 이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아빠로서의 이병헌 씨 모습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육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상은 어떻게 보내나요? 나머지 일상은 지금 오징어 게임 2 촬영 그게 전부라고 해요. 충청도 세트장에서 촬영 중인데 이게 또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좀 평상시하고 다르게 촬영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영화 촬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앞에 찍었다, 뒤에 찍었다, 중간 찍었다 막 순서 없이 찍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황 감독님이 완성도를 높이겠어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 순서대로 찍고 이걸 순서대로 찍다 보니까 아무리 베테랑 월드스타 이병헌 씨여도 긴 대기 시간이 필수여서 이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크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정말 형을 뛰어넘는 아우가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진짜 그 아이 키우는데 열심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지난번 어린이날 네. 두 부부가 그 농구장에 와서 아이들하고 열심히 농구. 생각해보세요. 쉬운 2살, 3살에 이거 딸이 생겼는데 게다가 딸이었다. 얼마나 예뻐요. 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스타 주민도 기대됩니다. 오늘 주제는 뭐예요? 네, 요즘 학생들 방학 기간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는 방학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휴가, 연차가 있고요. 그리고 스타들에게는 또 공백기가 있지 않겠어요? 이 팬의 입장에서는요, 동경하는 스타들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매일매일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활발한 활동을 바라는데요. 이게 사고가 생기거나 혹은 또 건강상의 문제로 공백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스타 주민 주제는
주제는요, 바로 지금 뭐해?입니다. 이 긴 공백기는 아니지만요, 쉬는 동안 스타들이 뭐 하는지 스타들의 근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뭐해? 이 색다른 얘기들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뭐해? 첫 번째 스타는요, 최근 부업으로 대박이 난 1980년도 CF 퀸 배우 이현수 씨입니다. 저는 이현수 씨 하면 그 동안 스타로만 알고 있는데 1980년대 원조 CF 퀸이었다고요? 80년대부터 뭐 90년대 초반까지 그냥 쭉 아주 호주로 유학 가기 전까지 사실 원조 CF 퀸이었어요.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드라마 저희 세대는 압니다. 1981년부터 86년까지 와 정말 이게 국민 드라마였어요. 어린이가 보는 드라마인데 정말 대대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요게 이제 이현수 씨 나이 본인 나이에 맞춰서 이렇게 출연하는 거예요. 81년도 5학년일 때 5학년 5반 부반장. 와 진짜 상큼하고 너무 예뻤거든요. 그 인기에 힘입어 불과 15살에 1984년도에 마요네즈 광고를 찍었는데 와 진짜 어찌나 상큼했던지 어머 나도 저 마요네즈 사가지고 막 따서 먹고 싶은. 저거. 너무 예뻤어요. 예, 예. 그죠? 야, 진짜 너무 예쁜데요, 진짜. 진짜 예뻐요. 15살 때라고요, 저 때가? 네, 맞습니다. 이 이현수 씨에 따르면요, CF의 이 장면, 입술로 살짝 이 묻은 마요네즈를 핥아먹는 이 장면, 이 장면 때문에 팬들이 아주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호랑이 선생님 진짜 기억나죠?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또 고등학교 때는 무슨 카세트 테이프 모델로 발탁이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카세트 테이프? 예, 맞습니다. 카세트 전송 아하. 모델로. 아하. 예. 네, 그게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1987년도였는데 이때 골드 스타 말해도 되나 금땡 거기 네.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냥 금성이라고 하죠. 예, 금성 카세트에서 이때 아하라는 게 나왔어요. 이 전송 모델을 했는데 이 1년 CF 출연료가요 무려 80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800만 원, 고등학생이 800만 원 받는다? 큰 돈인데 세상에 1987년도에. 근데 이때 이 800만 원이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에 S아파트를 한 채 살 정도예요. 어마무시한 돈이었다고 합니다. 1987년. 야, 아파트 한 채 값을 받았어요? 네네네. 그때 저는 아직 안 태어났거든요. 태어나기 전이라 당시의 물가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그때 네. 태어났었던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7년 11월 한국물가협회가 발행한 월간 상품 정보를 살펴보면요. 당시 피사의 전기 압력밥솥이 28,000원, 그리고 세탁기가 40만 원, 33인치 컬러 텔레비전 246만 원, 그리고 휴대용 포켓 전화기가 250만 원, 그리고 H사의 자동차가 90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큰 돈인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때 집 한 채 값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800만 그때 원.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엄마가 뭘 했을까요가 정답이겠죠. 이때 이 금성의 CF 이 모델 발탁되면서 뭐 그거 말고도 호빵. 이거 호빵. 모델 또 너무 또 귀여웠어요. 호호호호. 이 호빵 그것도 유명해요. 또 1993년도에 그때 막 92년도에 혜성같이 나타난 잘생긴 남자 배우 장동건하고 그 이듬해 93년도에 CF를 찍었는데 우리 예전에는요. 빙과류 찍으면 인기 스타인 거예요. 근데 또 이 아이스크림 광고를 찍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쭉 계속 막 80년대 초반부터 10년 이상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주변 이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다 쌀 한가만 이씩을 다 돌리셨다고 합니다. 예, 장동건 씨 옛날 모습 재밌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저때 이현수 씨가 더 스타. 장동건 씨. 거기에 신인 배우 장동건. 신인 배우였고. 그렇죠. 예. 이현수 씨가 근데 지금은 또 부업으로 대박이 난 거예요? 네, 지난해 6월부터요, 경기도 여주에 분식집을 오픈하면서 사장님이 딱 됐습니다. 이현수 씨의 이 분식점, 대기만 하루에 50팀이 넘는다고 하고요. 저 분식집에 남자 이 손님 방문이 70% 넘는 거 처음 봤거든요. 떡볶이 먹으러 남자
수사 팬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다고 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이 굉장한 맛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문한 손님 중에 아무래도 이현수 씨의 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뭐 경주빵 같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산물이라던가 선물을 항상 들고 오신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친정 어머니, 그러니까 그 굉장히 교통사고 후에 후유증으로 힘들어하셨던 이 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챙겨 오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이현수 씨를 위해서 정말 이 먼 길을 열심히 달려오는 이 팬분들 덕분에 힘들지만 이 요즘 사실 자영업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아주 힘을 내서 열심히 맛있는 이 분식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현수 씨는 근데 왜 분식집을 하게 됐을까요? 매일매일이 팬미팅 현장 같은 그 분식집. 가수 김부용 씨의 제안이었다고 해요. 두 사람은 이제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우정을 쌓게 됐는데 이현수 씨가 이제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김부용 씨가 사실 먼저 분식집 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는데 2호점 내볼래?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전원생활 처음에 한참 뒷꿈이고 좋다가 조금 무료해질 무렵이라 그래?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렇게 줄을 서시오. 대박 분식점 사장님이 된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싱글 남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또 훈남 또 훈녀. 저도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현수 씨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이현수 씨가 직접 그 1호점에 가서 레시피를 배웠는데 그 레시피를 100% 다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김보영 씨가. 특히 비법 소스 같은 건데요. 이 비법 소스를 김보영 씨가 나는 사람을 잘 믿지 않는다. 소스 비법은 안 가르쳐주고 그냥 소스를 줬다라면서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일부러 안 가르쳐 주는 거지. 그만하려고. 네,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죠. 네. 지금 뭐해? 두 번째 스타는요. 데뷔 후에 가족 예능 신고식을 치른 박시우 배우입니다. 네, 박시우 씨가 데뷔 후에 첫 가족 예능에 출연하면서 박시우 씨 집안이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박시우 씨 주로 드라마에서 재벌 2세 역할을 했는데 그게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나 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집안이 3대째 내려오는 만석군 집안이라고 그래요. 이 만석군이라는 게 뭡니까? 이 밭이 한 해에 거둬들이는 이 논, 쌀, 그러니까 만가마를 거둬들일 수 있는 내가 그만큼의 논을 가지고 있다. 논밭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이 만석군 집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서도 부유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야, 부여에서 3대째 대대로 내려오는 만석군 집안이라 이 집안의 재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박시우 씨가 과거 한 방송에서 이 집안의 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할아버지께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러 다니는 게 취미였다. 이 한옥 시골집이 원래 세 채였는데 두 채가 불타고 한 채만 남았다. 그래서 방이 한 10칸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부유한 환경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지만 박시우 씨가 쪽방 생활을 한 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너 서울 올라오면은 내가 일자리 제공해주고 숙식도 제공해줄게. 이런 친구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그 일자리가 다단계였다고 해요. 여기서 그 잘생긴 박시우 씨가 그대로 쭉 갔으면 조이팔 마스터 영화 주인공이 됐을까요? 그러나 박시우 씨는 이건 아니다 하고 딱 거절하고 나와서 근데 서울은 올라왔고 갈 데는 없고 배회를 하다가 외삼촌이 헬스클럽을 운영 중이어서 이 짐을 운영 중이어서 거기 저 일자리 좀 주세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사실 일자리도 필요하고 잠잘 곳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외삼촌이 일자리 주고 근데 저기 잠잘 곳은 저기 지하에 통로 거기서 자 해서 그 지하 통로에 있는 쪽방에서 자면서 낮에는 또 극단 활동도 하고 저녁에는 또 이 헬스클럽에서 또 운동하고 일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배우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박시우 씨가 이 배우의 꿈을 꾸게 된 건 부여 만석군 2세 아버지의 영향이라고요? 네, 박시우 씨가 이 가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아버지 역시 덩달아 이 화제에 올랐는데요. 알고 보니까 박시우 씨 아버지도 굉장히 이쪽 어깨에 몸을 담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여배우와 투톱으로 광고를 찍을 정도로 아주 잘 나가던 1세대 이 모델로요. 이 광고 출연 편수만 한 60-70편 정도 엄청나게 많이 출연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잘 나가던 박시우 씨 아버지가
왜 모델 일을 그만뒀을까? 이 부분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너무 큰 키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박시우 씨 아버지가 1946년생, 그러니까 올해 78세입니다. 그런데요, 키가 46년생인데 키가 186cm. 아버지로서는 정말 사실 지금 요즘 평균 키도 제가 알기로는 170, 남성이 한 3 정도? 네. 맞아요. 한 3, 4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또 186이라고 하면 너무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지시키네요. 그 당시에는 사실 186이라고 하면 평균 키보다 너무 많이 크다 보니까 와. 조금 이 투샷이라던가 이런 게 좀 힘들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 이 연예계 생활을 했었던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박시우 씨도 나도 저쪽에서 일을 해볼까? 배우 꿈을 키워볼까라는 영향을 분명히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연예계 생활을 했었으니까 연예계 진출할 때 반대는 없었겠네요. 그럴 것 같지만 또 좀 달라요. 박시우 씨 사실 데뷔가 좀 늦은 편이에요. 한 10년 정도 무명 생활에 있었는데 이때 아버지가 좀 탐탁하자는 말투로 그거 잠깐 하다가 그만둘 거면 애초에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셨는데 막상 또 이렇게 뒤늦게 빛을 보니까 드라마 다 녹화해놓고 신문 기사 나오면 다 스크립해놓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응원해 주셨다고 하네요. 야, 근데 솔직히 10년이라는 이 무명 시절은 절대 짧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결코 짧지 않은데 어머님은 또 끝까지 응원을 해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래 무명생활 10년 하면은 저희 어머님도 이제 뭐 다른 거 안 하니? 라고 슬쩍 물어보셨는데 우리 박시우 씨 어머니는 박시우 씨 그 무명생활 동안 반대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박시우 씨의 성공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걸까요? 해서 봤더니 박시우 씨가 그 무명생활에서도 벌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벌이 어떤 벌이냐 했더니 CF 등으로 돈을 벌어다 주니까 돈벌이에 말을 할 필요가 그만두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 예능은 근데 뭐 가족끼리 좀 돈독해야 이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이 이제 사이가 좋지 않은데 좀 네. 친해져 볼까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박시우 씨에 따르면은 실제로 한 아주 어렸을 때 빼고 30년 넘게 아버님하고 단둘이 뭘 해본 적이 없을 만큼 사이가 좀 서먹하고 그 원인을 본인한테 돌리고 있어요. 무뚝뚝하다 내가. 어느 정도 무뚝뚝하냐.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나 같은 자식을 낳는다? 라고 생각하면 낳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본인이 무뚝뚝한 흔히 그렇게 말하죠. K장남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부모님과의 사이라는 게 어릴 때는 친해도 사실 사춘기 지나면서 조금 어색해지고 멀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박시우 씨와 어색한 거 박시우 씨뿐만이 아닙니다. 아빠인 나도 너랑 어색하다라는 건데요. 이 아들이라고 하지만 박시우 씨를 워낙 뜨문뜨문 만나다 보니까 만나면 반갑지만 처음에는 조금 그 어색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그런 거예요. 이 박시우 씨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아니죠. 너무 예쁜 내 아들 정말 고기도 잡으러 가고 뭐 아주 재밌게 잘 보냈다. 그런데 커서는 잘 볼 일이 없으니까 대화할 기회가 없다라고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아들이 군대 가면 또 할 말이 생겨요. 같은 군대가 있어요. 그렇죠. 딸하고 어머니는 딸이 결혼하면 또 얘기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시우 씨 그래 근황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행보도 궁금하고. 네, 사실 뭐 좋지 않을 일도 있었지만 드라마 꾸준히 작은 드라마부터 출연하면서 지금 인기를 쌓고 팬심을 얻어가지고 드디어 9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을 찍게 됐어요. 무려 주연입니다.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 북한의 악단이에요. 이게 북한 음악을 소재로 한 최초 영화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가짜 찬양단, 가짜 음악단을 꾸미는 그런 북한 장교 역할인데 그 영화. 다시 한번 오랜만에 극장에 나서지만 관객들의 사랑을 받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 스타 얘기 들어봅니다. 네, 지금 뭐해? 다음 주인공은요. 비현실적인 외모에 루머만 덕지덕지 붙은 배우 고현정 씨입니다.
고현정 씨. 아니 고현정 씨는 실제 만나봐도 네. 화면에서처럼 그렇게 이렇게 빛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정말 실물이 궁금한 연예인 중 한 사람이 피부가 바로 진짜 애기 피부에 그렇죠. 피부가 정말 야 화면에서도 그 실제로는 어떨까 싶은데. 뭐가 묻어요. 아니 뭐니 해도 고현정 씨는 피부와 관련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사실 그 어떤 신인과 그 어떤 이 떠오르는 스타들이 나와도 피부하면 고현정의 이 아성을 뛰어넘기가 그쵸. 정말 쉽지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실제로 보고 왔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 향후 한 30년도 끄떡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예계 대표 피부 미인하면 고현정 씨이죠. 이 공개석상에선 고현정 씨를 보면요. 나이를 잊은 피부로 아주 이 부러움을 자아내는데 그래서 그런지 희한하게도 유독 이 다른 연예인보다 좋은 피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본 소문 중에 굉장히 웃으면서 저도 막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라고 물어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유전자를 바꿨다거나 가능한가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아니 줄기세포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아서 아주 깨끗한 몸을 만든다더라. 애기 같은 몸을 만든다더라. 정말 별별 소문이 다 있었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고현정 씨를 딱 보면 이 투명한 피부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뭐 크림 한 통을 다 썼다더라. 맞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안에서 수분 크림 한 통을 다 쓰더라. 그래서 그렇게 피부가 좋은가 봐. 인터뷰 때 물어봤죠. 진짜로요? 그랬더니 정말 기가 막혀 하면서 또 고현정 씨가 굉장히 솔깃하게 딱 설득되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안 그래도 피부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비행기에서 크림 한 통 바르면 이거 제 살 깎아먹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빵 먹고 잠자기 바빠요. 이러면서 좀 쿨한 털털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피부에 별 관심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야 부럽습니다. 그럼 피부 관련 루머에 대해서 고현정 씨의 입장은 어때요? 그러니까 피부 관련 좀 이 관리 팁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라고 최근에 한 너튜브 방송에서 정재영 씨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현정 씨가 이렇게 답을 했는데 나 진짜 뭐 별거 없다. 피부에다가 뭐 엄청 신경 쓰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요. 그런 게 있으면 나 벌써 옛날에 다 공유를 했다. 대중이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저 진짜 피부에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히터 안 틀잖아요. 이렇게 정재영 씨가 얘기를 했더니 네. 히터는 틀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피부를 지키는 법에 대해 이미 체득화가 된 게 아닌가, 체득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피부에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고현정 씨의 인생에서 피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1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피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고현정 씨 연기 너무 잘하고 캐릭터 분석 완벽한 배우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 연기력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피부에 이렇게 주목해 주는 것 정말 부모님께 감사한 일이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피부가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고 뒤에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나이가 들수록 정말 피부가 무너져 간다는 게 느껴지는 요즘인데 고현정 씨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렇게 피부가 좋은지 궁금하긴 하지만 이 고현정 씨의 후천적 노력에 대해서 식습관을 아주 살짝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고현정 씨는요. 짠 음식은 절대로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해산물 그리고 미역을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저도 오늘부터 한번 해산물과 미역을 에브리데이 한번 먹어보면 또 고현정 씨처럼 이뻐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런 나 따라 해볼래 라는 사람들에게 고현정 씨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의 관리 비법이 누군가에게 노하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저 사람이 잘하는 게 나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소신을 밝혔는데 그래도 또 우리 기자가 누굽니까? 한 개만 좀 알려줘요. 막 이랬더니 이걸 얘기해줬어요. 나는 얼굴에 손을 잘 대질 않는다. 이 손을. 이렇게 손을, 근데 저도 보니까 자꾸 얼굴 만지고. 저도요. 그래서 요거 우리 하나, 요거는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묶어놔야 되나? 자꾸 만져가지고 저는. 근데 고현정 씨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겼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네, 제가 앞서 그 너튜브 채널에 최근에 출연을 했었다고 했는데 이 채널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몇 년 동안 좀 심각한 건강 악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처음에는 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아서 병원에 가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좀 아픈 게 정말 심상치 않게 이 아프다라는 걸 딱 느껴서 병원에 갔는데 이 고현정 씨 마음처럼 건강검진을 바로 받을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죠? 왜 건강검진을 바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건강검진보다 더 급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몸이 위급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 두 병원이 협진을 해서야 건강검진을 할 수 있을 정도였대요. 그래도 다행히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했고 본인은 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했는데 세상에 길을 가다가 쓰러진 적도 있다. 아니 길을 가다 쓰러지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고현정 씨가 쓰러지면서 길 가는 사람한테 저 고현정인데요.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가지고 정말 건강에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병원에 한참 동안 입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한참을 입원한 뒤에나 퇴원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힘든 시간 동안 더욱더 또 성숙해져서 많이 성장한 고현정 씨 지금 건강을 되찾고 아주 연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집중해서 드라마 사마귀로 들어온다고요. 네, 아들은 연쇄살인, 아들은 경찰, 나는 연쇄살인마. 이것도 기대해 주십시오. 야, 이거 재밌겠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뭐해? 라는 주제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경입니다. 오늘도 회색빛 하늘이 아침을 열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종일 공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꼭 필요하겠습니다. 게다가 실내 환기는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남부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조금 더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오전까지 내리겠고요. 제주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에는 10mm 정도 더 내리겠고 그 밖에는 5mm 정도 더 내릴 전망입니다. 비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씻겨 내려가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오늘 날은 조금 더 포근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제보다 더 온화했고요. 한낮에도 10도를 대부분 웃돌겠습니다. 당분간도 한파 걱정 없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와 남부에 내리고 있는 비는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셨습니다. 오늘 계속 얘기하게 되네요. 2024년도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공기질이 굉장히 탁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